킴, 혹시 하루라도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SNS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고 자기 전까지 손에서 놓질 못하는데요. 거의 신체 일부라고 봐야죠. 왜요? 갑자기? 만약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금지라고 발표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장 거리로 뛰쳐나갈 것 같은데요? 통신비는 꼬박꼬박 내는데 왜 막아요? 바로 그 일이 실제로 네팔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죠. 국가 기반시설 피해액만 약 2조 원, 심지어 1만 3천 명의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SNS를 막았다고 교도소에서 탈옥을 한다고요? 이건 그냥 시위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일이 그렇게까지 커진 거죠? 오늘 이야기는 네팔 시위 사태입니다. 2025년 9월 네팔 정부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을 막고 혐오 발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26개 주요 SNS 플랫폼 접속을 차단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보통 이런 조치 뒤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진짜 가짜뉴스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네팔 젊은 세대, 즉 Z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해 정부의 부패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위대 구호가 모든 걸 말해주죠. 소셜미디어가 아닌 부패를 척결하라.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자기들 비판하는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한 거네요. 그런데 2조 원이 넘는 피해가 날 정도면 단순히 SNS가 막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전에 쌓인 게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네팔 청년들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네팔의 청년 실업률은 20.8%에 달합니다. 전체 실업률의 2배죠. 일자리가 없다 보니 매일 2,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명이요? 그 정도면 그냥 인재 유출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나라를 버리고 탈출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해외로 나간 청년들은 괜찮은 대우를 받나요? 전혀요.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 지어진 조립식 숙소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구조적이에요. 네팔의 교육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한 반에 50명에서 70명이 같이 수업을 듣고 교재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니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희망이 안 보이니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는데 거기서도 고된 삶을 살아야 하는 악순환이군요. 더 심각한 건 정부가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노동협정을 맺어서 숙련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는 걸 경제 회복에 위한 전략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젊은이들을 해외로 내보내서 그들이 보내오는 외화에 의존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무책임한데요. 너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 못 지니 각자 알아서 외국 가서 돈 벌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대다수 청년들이 절망적인 현실과 싸우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포키즈였습니다. 네포키즈요. 네포티즘, 그러니까 족벌주의에서 온 말이겠죠. 소위 말하는 금수저 자녀들이군요. 그들이 뭘 어쩌길래요? 네팔 청년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이 네포키즈들은 SNS에 온갖 사치스러운 생활을 과시했습니다. 명품을 자랑하고 해외 최고급 호텔에서의 휴가를 즐기는 영상과 사진을 올렸죠. 심지어 네포키드, 네포베이비스 같은 해시태그를 달면서요. 와, 정말 최악이네요.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라를 떠나야 할 판인데 누군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흥청망청 사는 모습을 SNS로 봐야 한다니 이건 그냥 박탈감을 넘어서는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들의 부가 그냥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이 아니라 부패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전직 내무부 장관이 연루된 위장 부탄난민 사기 사건이나 전직 총리들까지 연루되어 국유지를 빼돌린 랄리타 니와스 스캔들 같은 거대한 부패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고위층은 나라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들 배를 불리고 그 자식들은 그 돈으로 사치 생활을 하는 걸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더해졌습니다. 2008년 왕정이 폐지된 이후 총리가 무려 14번이나 바뀌었어요. 정부가 하도 자주 바뀌니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민생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너희는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분노가 폭발한 거죠. 아,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네요. 청년들은 SNS를 통해 기득권층의 부패와 그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며 분노를 키워왔고, 동시에 SNS는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창구였네요. 그런데 정부가 바로 그 창구를 막아버린 거고요. 정확합니다. 유일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불공정한 현실을 폭로하던 창구를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 버리니까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차단 조치 아주 교묘했습니다. 교묘했다고요? 어떻게 말이죠? 26개 플랫폼을 다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미국계 플랫폼은 다 막았는데 틱톡이나 바이버 같은 일부 플랫폼은 그대로 뒀습니다. 왜요? 기준이 뭐죠? 그냥 정부 마음에 드는 것만 남겨둔 건가요? 차단되지 않은 플랫폼들의 공통점은 중국계 기업이거나 네팔 정부의 규제 요구에 순응해서 미리 등록함을 마쳤다는 점입니다. 반면 미국계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와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통제 요구를 거부했죠. 아, 자기들한테 굽히지 않으면 차단해버리겠다는 거군요. 말을 잘 들으면 살려주고, 이건 그냥 중국이 자국 인터넷을 통제하는 만리방아평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게 들려요. 맞습니다. 하지만 네팔은 중국이 아니었죠. 어설픈 통제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시위는 순식간에 유혈 사태로 번졌고 경찰의 강경 진압에 사망자가 50명이 넘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1만 3천 명이 탈옥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건 그냥 시위가 격해진 수준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신호잖아요. 맞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치안과 사법 시스템이 일시에 멈춰섰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단순히 거리를 점거하는 것을 넘어 의회, 사법권, 심지어 대통령 관저까지 불태웠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부순 게 아니라 부패한 권력의 상징 자체를 부정하고 해체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네요. 맞아요. 이번 네팔 사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Z세대에게 온라인 공간은 단순한 유흥거리가 아닙니다. 생계수단이자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필수적인 디지털 시민권과도 같죠. 그걸 억지로 막으려 하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네팔이 똑똑히 보여준 셈이네요. 억압은 더 큰 저항을 부릴 뿐이라는 걸요. 그렇죠. 뿌리 깊은 부패와 불평등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네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죠.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